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엠트렌드 또 이렇게 시간이 좀 돌아왔는데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한나 연구원 이제 모시고 뭐 수소나 한번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좀 반응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엠트렌드 통해서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가 또 전기차, 수소차, 이 모빌리티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뭐 굉장히 좀 좋으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또 저번에 현대차 증권에서 노근창 센터장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강동진 연구원님도 나오셨는데, 역시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또 근무하고 계시는 오늘 장문수 애널리스트 좀 모시고 오늘은 또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문수 연구원님 보고서도 제가 자주 보는 편인데 되게 좀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되게 또 간결하게 좀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또 질문 좀 통해서 좀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저는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좋네요. 네. 혹시 엠트렌드 한번 좀 보셨나요? 예, 예. 저희 센터장님 네. 출연하셨다고 하셔서요. 네. 또 말씀해주신 부분들 어떻게 네, 하셨는지 네. 지켜봤습니다. 아니, 네. 너무 어렵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쉽게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할 주제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 가지고 또 모빌리티 혁명,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좀 약간 대결 구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역시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플랫폼을 내놨는데 이 플랫폼의 경쟁력, 그다음에 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떻게 나오고, 또 자동차 업종 또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10년간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자동차 시장에 진짜 많은 일들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도요타의 리콜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실 저는 폭스바겐 진짜 망할 줄 알았는데 네. 망하지 않더라고요. 좀 엄청난 사건인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를 이끄는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이 앞으로 모빌리티 혁명은, 그러니까 테슬라까지 와서 이제 전기차가 뭔가 이제 시작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그림은 좀 이 모빌리티 쪽에서 좀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보고 계세요? 일단 뭐 말씀은 너무 잘 주셨는데요. 네. 그동안 이 역사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뭐 대규모 리콜 사태라든지 네.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와 맞물리면서 나타났던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저성장과 경쟁 심화라는 예. 두 가지 단어죠. 소위 말해서 주식 보셨던 분들은 차화정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루하게 자동차 수요에 대한 증가율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익이 급감했었던 걸 대부분 다 경험하시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체질, 자기네들 DNA 안에 담고 있었던 믿음, 신념들을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 뭐 제가 저성장 경쟁 심화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또 중후장대, 그다음에 설치 산업 이런 것들일 겁니다. 즉 많은 투자 비용을 들여서 이익을 회수해야 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박리담회해야 되고요. 많이 팔아야 되고 비용을 적게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라든가 혹은 판매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저성장 경쟁 심화와 맞물리면서 많이 망가졌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죠. 때문에 기존의 사업 모델로 어떻게 하면 한계를 가져온 이런 자동차 산업의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들이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전개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뭐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라면 CASE의 이제 약자를 저희들이 뭐 케이스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 배열을 좀 바꿔놓은 개념입니다. C는 이제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의미하고요. A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는 shared and service, 공유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E는 electrified, 그러니까 전기차와 전기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 네 가지 트렌드는 뭐 정부의 규제와 부양책의 방향성하고도 상당히 일맥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어떤 소비의 트렌드와도 상당히 좀 맞물리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현재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 케이스란 용어가 좀 이게 딱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네. 딱 한마디로 진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연결하고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그다음 그 기반은 이제 역시 전기차, 전기로 가는 그런 것들로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향하는 이 모빌리티 혁명이 있어가지고 그 한일 간의 대결이 뭐 저는 펼쳐지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좀 되게 뭐 느낌은 뭐냐면 너무 좀 싱겁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일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뭔가 정말 정의선 회장 체제로 인해 가지고 청사진 2030년까지 그림을 다 그려서 알려줬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도요타는 전기차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전고체 얘기만 자꾸 나오고 맞습니다. 수소는 아직은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그래도 1등 기업들이잖아요, 사실은 자동차에서. 근데 그렇죠. 네. 위협이 될 것도 같은데 현재 이렇게 잠잠한 이유와 음. 그리고 일본 업체들의 뭐 어쨌든 앞으로 뛰어나올 텐데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네.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비빌 언덕이 있는 거고요. 비비. 네. 두 번째는 좀 멀리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멀리. 비빌 언덕이라 함은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뭐 아까도 언급 주셨던 수소 기술뿐만 네. 아니라 하이브리드 기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같은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어떤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이제 방안들을 밀지감치부터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멀리 저희들이 봤을 때 수소와 같은 이런 부가적인 시대적인 이제 전환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보유한 이제 몇 안 되는 회사라고 이제 본인들은 네.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벌었다. 비빌 언덕으로 시간을 벌었다. 다만 이 스탠다드가 어디로 향할지를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대응하자라고 이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네. 거고요. 이 시대적인 변화가 이번 코비드 19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는 업체인 것처럼 보여지고 네. 있고요. 실제로 코비드 19 이후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부양책들이 강력하게 추진이 되면서 시장 수요를 이제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요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미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너무나 조용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쪽에선 거의 1등 기업인데 결국 전기차는 한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저희가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에 아직까지는 좀 불과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고심들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쪽을 통해서 흘러나온 언론 보도 중에 이제 테슬라와의 협업 을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라든가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배터리의 효율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도요타는 일부 취하게 되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을 일부 취하게 되고 도요타는 1000만 대 이상의 대량 양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들, 부품사들을 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 그다음에 이제 대량 양산을 통해서 나름의 그들의 이제 그 아키텍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차량의 골격이라든가 뭐 공통된 부품들을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끌어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단점이라고 언급됐었던 좀 뭐라 그럴까요? 조잡한 제조 모습들, 그러니까 격차, 문짝에 틈이 벌어져 있다든가, 품질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도요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요타의 회장인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이제 과거에 테슬라의 지분을 이제 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도요타가 지분을 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팔았습니다. 그 지분을 팔았습니다만 여전히 앨런 머스크와 관계가 돈독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나름은 좀 설득력 있는 보도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좀 현대차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어쨌든 테슬라가 탑 티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제일 상단에 있는 것 같고 네. 그 밑에 이제 폭스바겐, GM, 현대차 정도 거론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차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밑으로 네. 좀 꺼져져 있는데 네.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이 전 당연히 제가 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 구도가 유지되길 바라실 것 같긴 한데 과연 도요타가 그래도
괜히 그래가 아니잖아요. 시총도 막 엄청나고 사실 네, 자동차 회사 중에 시총 1위잖아요. 테슬라 제외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또 무섭게 치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약간 몇 년 후의 그림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대등하게 갈 걸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플랫폼 기술도 그렇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현대차가 어쨌든 앞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 격차를 좁히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시는지 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예. 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의지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적어도 도요타는 지금까지 이러한 의지는 좀 결여돼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떤 의지가 강하게 이제 드러나는 국면에 왔을 때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좀 강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도 보시다시피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업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확대 전개하겠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이제 평가를 받고 뭐 소위 말해서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사업 모델의 확장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를 부여하는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도요타 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훌륭한 업체죠. 이런 업체들이 혁신 기업으로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이제 밸류에이션, 네. 그들의 가치를 좀 뺏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앞으로도 좀 구사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메우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면 테슬라 같은 업체와의 협업이라든가 혹은 팀 재팬이라고 저희가 언급 종종 드립니다만 일본 업체들 간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혹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현금이라든가 유동성들을 활용해서 M&A나 지분 투자를 하는 행위들을 통해 이러한 갭들을 계속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도요타를 보면 참 1등 그동안 1등을 차지했던 기업이 좀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네. 어제 현대차 입장에서 저는 기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어쨌든 현대차가 사실은 그 점유율 기준으로는 이 내연기관차에서 5, 6위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로 딱 들어왔을 때는 갑자기 앞단에서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기회 같은데 이 기회가 좀 계속해서 한 몇 년간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좀 더 좋아져야죠. 네, 네.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얘기를 좀 이제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저도 플랫폼 공부를 좀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기차들은 이번에 그 현대차 아이오닉 5에 들었던 이 GMP 플랫폼도 있고 GM도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GM도 얼티엄 있고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네. 이번에 폭스바겐도 네. 엠립인가요? 뭐 그런 예, 플랫폼이 MEB 있는 거. 플랫폼. 테슬라도 당연히 있고. 네. 약간 이게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플랫폼이 왜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죠? 그 현대차에서 만들었던 코나도 전기차는 맞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늬만 전기차다. 엔진만 넣었다. 엔진 빼고 배터리만 넣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 플랫폼이 왜 전기차에서 진짜 중요한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그 전기차 시대에 도래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예전에 내연기관에도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있었고요. 이 플랫폼이라는 건 그 용어 딱 들으셨을 때 느낌 받으셨던 거랑 아마 좀 비슷할 텐데 이 플랫폼 위에 다양한 차종들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일종의 뼈대로서 이 네. 플랫폼이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현대차와 기아차의 소나타랑 K5의 경우도 동일한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요. 동일한 엔진 위치나 네. 변속기의 위치, 좌석의 배열들 위에 외관과 내관의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브랜드에서 각기 다른 차종으로 네. 내놓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시작됐냐 하면 처음 제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릴 때 네. 언급드렸던 부분들하고도 이제 맥락상 일치합니다. 네. 소품종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소나타 따로, K5 따로, 소렌토 따로 다 따로따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그러한 차종들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제 부품들을 따로따로 다 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간과 비용들, 금형도 다 따로 떠야 될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완성차 입장에선 비용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플랫폼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소나타만 문제만 생기면 될 것이 K5나 다른 차종까지 그, 확대 예, 전개되니까 더 많은 공과 시간과 노력을 또 들여야 됩니다. 네. 어쨌든 한 대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이를 확대 적용시키기에 상당히 좀 용이해진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을 때의 원가 절감 가능성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생산의 유연성을 저희들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차에서 소나타와 그랜저가 같은 플랫폼 위에서 생산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소나타가 좀 안 팔리고 그랜저가 네. 잘 팔릴 때 약간 라인 정정을 해주면 수요를 원활하게 네. 대응해 줄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 계기인데요. 이 전기차 플랫폼은 또 조금 다릅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은 엔진의 자리, 변속기의 네. 자리, 좌석의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모닝을 만들다가 소나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배터리에 이 모듈화된 이 팩들을 중간에 한두 개 더 배열을 해주면 차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요. 네. 좌석도 없앨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스케이트보드 이 판 위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외관의 자유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한 것처럼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점인 네.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기차를 전략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 조금 절실한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정하는 기관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2025년 되면 뭐 15%에서 많으면 30% 네. 정도가 전기차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보고 계신데 보수적으로 15%라고 보시면은요. 전기차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100만 대 정도는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가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능력에서 15%가 100만 대가 안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 100만 대짜리 플랫폼을 개발했을 때 그게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캐파의 30%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척 비용들과 마케팅 비용을 지급해서 전기차를 설득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업체들만이 이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볼륨 5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요타, 폭스바겐, 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르노, 닛산, GM과 같은 업체들처럼 소수의 업체들만이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대응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플랫폼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좀 이해해 봤는데 그 현대차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이 GMP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아이오닉 5하고 사실 그 기아차 EV6는 그 같은 거잖아요. 같은 네. 플랫폼을 쓴 거죠. 그러면 그게 보니까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수주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건 뭐 아이오닉 6 같은 건 2차 수주고 그다음 2023년도에는 뭐 이게 3차 이렇게 수주 뭐 누가 따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같은 플랫폼인가요? 이 GMP 플랫폼은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차하고 내년에 나올 아이오닉 6는 플랫폼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진화된 건가요? 저희는 외부적으로는 같은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같은 EGMP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사상 최초로 나온 현대차 그룹의 첫 플랫폼이다 네. 보니까 이 아이오닉 5는 일종의 좀 뭐랄까요? 이제 시작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조금씩 이제 버전업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개별 부품으로 형성돼 있었던 게 점진 시스템 형태로 이제 통합이 되고요. 통합이 되면 부품 수도 줄어들게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원가라든가 성능 측면에서도 개선될 여지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부품사들을 통해서 이제 받는 수주의 형태들을 좀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부품들의 스펙들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예전에는 단품 단위로 나가던 수주들이 시스템 단위로 통합돼서 발주되는 경우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플랫폼이지만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라고 네. 저희들은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LG화학이
그 미국의 이제 배터리 공장은 사실 그 GM하고 LG하고 관계가 되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돈독하죠. 그러니까 예, 네. 내재화를 뭐 요즘에 하는 업체들이 자꾸 나오는데 네. 어쨌든 같이 협업하는 그림이라서 네. LG화 입장에서도 되게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GM 쪽은 어떤가요? 좀 이쪽 GM은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GM의 이 플랫폼 그러니까 미국 업체 중에선 그래도 네. 테슬라를 제외하면 네. 그래도 뭔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지는데 GM의 플랫폼 전략은 좀 현대차랑 비슷한 건가요? 일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음. 바이든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GM의 전동화 전략들이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좀 네. 보고 있는데요. 좀 몇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시면 GM의 태도는 상당히 좀 패시브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럽하고 중국인데 유럽 사업을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볼트 전기차 출시 이후 뭐 별다른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GM은 점점 이 전기차 시대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네.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취임 이후 전기차에 대한 전략들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전략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요. 좀 판매 포트폴리오 상의 약점, 그러니까는 유럽 시장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주력하고 있는 이제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나름 점유율을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제 중국 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 전기차 전략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연초 CES 2022를 통해서 일부 저희들이 공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이트 드랍이라고 하는 이제 사업을 이 CES 2021 그 메리바라 CEO가 기조연설을 한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로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상용차 PBB 시장을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한 거죠. 즉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를 확보하는 데에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으니 나름 이제 성장성이 높고 상용차에 배터리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되기 네. 때문에 또 나름 또 플랫폼을 적용시켰을 때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또 극대화시킬 수 있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계해서 뭐 마이크로 PBB 같은 배송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 안에도 다 배터리 팩, 표준화된 배터리 팩들이 들어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한 번 더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PBB 사업들을 언급함으로써 예전처럼 제조 판매만 하는 업체에서 서비스까지 하는 업체로 사업의 영역들을 확대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업계 종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아도 얼마 전에 그때 IR에서 PBV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네, 개념 그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GM이 이 브라이트 드랍에서 타겟한 주된 고객이 이제 그 주된 파트너사인 이제 페덱스와 같은 네. LSP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커머스 시장 성장하다 보니까 네, 배송 배송. 서비스하는 맞아요.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들을 주된 타겟으로 이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 차량들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이제 연계 서비스까지 발표를 한 게 브라이트 드랍이었다고 하면 기아차 PBB에서 이제 전략성 언급을 한 세 가지의 고객 타겟군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 고객들이죠. 리테일 고객들, 캠핑하고 차박하는 고객들에게 원하는 디자인의 차량을 공급해 주겠다. 두 번째는 페덱스와 같은 로지스틱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타겟으로 뭐 쿠팡 같은 이런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편승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한 업체가 카카오 모빌리티나 우버, 리프트 같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MSP 업체들에게 원하는 형태의 차량의 디자인을 PBB로 제공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GM이 CES 2021에서 발표했었던 것과 한 달도 안 되는 시차를 두고 이 CEO 인베스터 데이 기아에서 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거에 저도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PBV가 어쨌든 이제 목적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B2B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소비자보다는 GM의 전략.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B2B2C라는 개념을 B2B2C.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성차 업체가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딩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물류나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딩하는 업체들에게 차량을 공급하면 이게 B2B죠. 이 B에서 C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한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혹은 개인 고객들한테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B2B2C라고 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되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어쨌든 형태가 좀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열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니까 네. 어쨌든 전기차는 사실 부품수도 좋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케이트보드 형태니까 외관의 자유도 예.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것 같아서 기아차 중심으로 좀 한번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폭스바겐, 도요타, 르노, 닛산 같은 이제 회사들도 어쨌든 이제 각각의 전략들이 플랫폼 전략들이 있을 텐데 어느 업체의 전략이 그래도 좀 그러니까 GM과 현대차를 제외했을 때 네. 어떤 업체들이 그래도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좀 현실적이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이요? 르노 닛산 같은 경우는 둘 간의 유대 관계도 좀 많이 좀 흐려지고 예. 있고요. 이제 곤 회장님 그죠. 구속되거나 이후로 둘 간의 관계도 좀 이렇게 소원해지고 예. 있고, 그다음에 두 업체의 사세도 좀 많이 기울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두 업체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비드-19 이후로 조금 유동성이라든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언급 드렸었던 볼륨 5대장 중에서는 네네. 좀 견제 대상에서 좀 벌어지고 있지 벌어지고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했던 업체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었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릴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린 디젤, 그러니까 나름 이런 연비 개선의 네. 뭐랄까 새로운 대안이라고 믿었었던 이 디젤 기술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폭스바겐은 언발에 오줌 누는 마음으로 전기차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취할 네.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을 이제 저질러 놨으니까 또 나름 이거를 또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00만 대가 넘는 차량 중에 20%를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갑자기 배터리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니켈과 이런 광산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래 우리가 이 차량을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었지 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이왕에 찍기 시작한 거 좀 더 찍고 더 싸게 더 많이 네. 찍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좀 해볼까라는 게 지난 파워데이 때 얘기였습니다. 판매 목표치를 높였고요. 높이기 위해서는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기 위해서 테슬라처럼 배터리 가격 낮추겠다고 했고요. 어떻게 낮출지에 대해서는 공정의 혁신이라든가 나는 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 얘기를 했고요. 그럼 더 팔아서 뭘 할 거냐라고 그랬더니 그 차량에 있는 배터리들을 가지고서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전기가 부족한 곳에 배터리 전기차에 있는 전기들을 모아서 필요하면 팔고 쌀 때는 충전을 해놔서 또 저장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자회사인 엘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지난 파워데이 때 가장 핵심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앞서 이제 GM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제조 판매의 이런 한계를 가진 기존의 사업들로 탈피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런 내놓는 업체들한테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이게 많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폭스바겐의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좀 가시성이 높고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오닉 5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V2L이라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배터리에서 이걸 끌어다가 다른 걸 충전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소형 냉장고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충전도 하고 막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참 이렇게 보면 활용할 게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스마트 충전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스마트 충전 분야에서 여기서 좀 어쨌든 우리가 좀 파생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어떤 또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좀 있으신 건가요? 네, 뭐 스마트 충전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은 상당히 무궁무진하죠. 저희들이 투자자분들께 제가 이제 자주 미팅을 하면 듣는 질문이 유럽의 전기차 2025년에는 몇 대 팔 것 같아라는 질문들 상당히 많이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뭐 배터리 업체도 사셨을 거고 자동차 업체도 사셨을 텐데 이게 몇 대 파는지 몇 대 생산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겠죠. 근데 이미 유럽 안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뭘 고민하냐면 2025년까지는 엄청나게 전기차가 팔릴 텐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동수단으로 치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전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는 뭐 화력 발전소 없애고 다 없애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다 돌리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화력 발전소를 급하게 더 지어야 되는 상황들에 봉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더니 연구 보고서를 찾아봤더니 2025년까지 유럽에 깔리게 될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다 합쳐보면
얼마만큼의 유럽에서의 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커버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드 안에서 전기를 잠시 저장해놨다가 쓸 수 있는 왜냐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운행 안 할 테니까요. 나머지 22시간, 20시간에 해당되는 이 전기를 그리드 안에서 전력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요. 그러한 고민들의 연장선상이 스마트 차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충전하는 기능도 스마트 차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값이 쌀 때 집중적으로 충전할 수 있으니 코스트를 절약해주는 이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서 언급 주셨던 것처럼 V2L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전기를 밖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나 건물에서 비상전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전기 가격도 세이브 될 수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도 한낮에 전기값이 비싸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전기 수요가 많을 땐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조건으로 주차비를 정산해 주는 뭐 이런 사업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 테슬라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VPP 사업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에 있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들을 모아서 하나의 가상 발전소처럼 작동하게끔 그리드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값이 비싸다. 그럼 배터리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막 그리드에 팝니다. 그러면 팔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기값이 싼 심야 때 엄청나게 충전을 해놓습니다. 싸게 충전을 하겠죠. 소위 말해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차익 거래에 대한 일정 부분은 테슬라가 제가 해줬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수령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고객들에게 주게 되면 예전에는 테슬라가 섹시한 차, 너무 사고 싶은 차가 아니라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돈도 벌게 해주는 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스마트 차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자꾸 유튜브 같은데요? 유튜브 수익 구조같이 서로 윈윈하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사실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이라는 건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생태계를 물꼬를 터준 사람이 중간에서 거래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갖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테슬라 차,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를 판매하는 공급자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것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거래를 하게끔 해주기에 하는 업체가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인데 테슬라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 모델이 그거고 폭스바겐도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무튼 진짜 그런 게 좀 구현이 되면 진짜 서로 윈윈할 수 있겠네요.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달에 뭐 얼마씩 할부를 냈다가 통장에 돈이 꽂히면 나 이거 한 대 와이퍼 보고 한 대 더 사라고 해서 한 대는 그냥 전기로만 돌릴까? 로보택시로만 돌릴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좀 부진하고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도 반응이 역시 시원치 않더라고요. 뭐 비트코인으로 수익 났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뭐 실적 뭐 테슬라도 반도체 얘기를 좀 꺼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좀 앞으로의 그래도 좀 주가 전망하고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차도 그때 IR 보니까 5월 정도에는 좀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좀 Q&A 위기설이 나오고 뭐 있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5월로 끝나는 건지 5월로 끝나면 사실 다행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반기 회복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반도체 문제랑 테슬라의 좀 주가 좀 향후 흐름들 좀. 일단은 궁금하실 게 테슬라가 좀 더 크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반도체 이슈는요, 그 뭐 좀 점점 회복 시점이 지연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작년 한 10월, 11월 달부터 이 공급사들로부터의 반도체 공급 차질들에 대한 이슈들이 이 업계 안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즈음부터는 캐펙스 투자들을 통해 라인들을 배분하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됐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완성차 업체들과 협의들 아마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라인 조정에서
생산하면서 양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네. 걸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분기 낙관론들이 연초에 상당히 좀 팽배하게 있었던 거였고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화재, 반도체 네네, 업체들의 맞아요. 화재라든가 뭐 정전이라든가 뭐 이런 나름 재해들 때문에 이 생산 차질과 어떤 회복 시점들이 좀씩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연내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극단적인 비관론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분기 말 정도쯤 돼야지 이제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분기 지연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봤었던 6월 말 7월 초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들은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 일정 부분들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전혀 못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조금씩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일종의 병목 현상이 5월 달에 극대화되지 않을 것인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원래 뭐 1분기 초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리뷰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월 달 고비를 잘 견디게 되면 조금씩 완화될 수 있을 걸로 업계 안에서는 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냉수 떠놓고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 업체들과는 다르게 약간은 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번 컨퍼런스 콜을 대응했던 것 같아요. 시장 공통적으로 5월이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4월 달에 판매 차질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이슈가 많이 돼서 그렇지 대수로 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4월 정도나 4월보다 조금 더 생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라인 일부가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쉬는 정도겠지. 공장이 대대적으로 문 닫는 그러니까 다른 경쟁업체들처럼 공장문을 막 보름 닫는다고 그러놓고 한 달 닫고 2달 닫고 이런 일들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아차 컨퍼런스 콜에서도 인상적인 언급들을 했었던 게 사업 계획이 75만 대인데 그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때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포착했었던 반도체 수급 차질 하에 세워놨던 사업 계획 정도는 그래도 2분기 땐 달성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사실인지를 좀 확인은 하고 싶겠죠.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 주가는 뭐 기간 조정을 좀 받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되는 뭐 6월 초에 5월 실적이 나오니까요. 뭐 6월 초라든가 혹은 뭐 6월 지나서 이제 곧 실적 발표니까 그 사이 안에 이제 회사 쪽에 커뮤니케이션 됐던 내용들의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닐지가 좀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저는 이게 뭐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싫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전기차 판매 대수로 설명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에너지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기반의 구독 서비스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실적의 변동이 생기거나 혹은 회사의 센티에 영향을 줄 만한 민감한 이슈들이 나오게 될 때 이런 밸류에이션이 흔들리는 구간들은 언제나 항상 나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도 테슬라의 전략에 동참하겠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밝힌 거나 상관없다라고 저는 진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밀어붙였었던 이러한 전략들이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대장이라고 믿었었던 이제 폭스바겐 형님까지도 내 뒤에 따라붙어서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 본다면 저희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뭔가 좀 애플의 향기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스마트폰에. 사실 대수로 봐도 뭐 삼성이 더 훨씬 더 압도적이었는데도 근데 애플의 그 플랫폼 가치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고밸류에이션 받는 것도 좀 타당하다는 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근데 최근에 워낙 현대차나 기아 또 아니면 모비스라든가 이런 뭐 현대회 같은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지수는 좋은데도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용고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오히려 흔들릴 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는 반도체 때문에 빠지는 걸 좀 얘기해 네. 주셨으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소외받고 있을 때 음, 사야 된다. 아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의견이신지 한번 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보실 네. 테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적정한 그죠. 주가를 예.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는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얼마만큼의 기대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미래 가치나 기대 가치 두 가지를 부여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나는 이제 실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하나를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실적은 너무나 탄탄하다라는 건 아마 이번 1분기 예, 실적 통해서 맞아요.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주가의 부진한 이유는 아마 이제 기대 가치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 가치가 왜 눌렸는지를 아마 지금 너무나 잘 지적을 예. 해주셨던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이슈 네. 때문인 것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현대차는 항상 특정한 이제 밴드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네. 했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이러한 나름 시장 안에서의 이런 불리한 조건들, 나쁜 이슈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아, 상황입니다. 하단.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쁜 뉴스에는 좀 덜 민감하게 주가가 예. 반응하고요. 왜냐하면 바닥이 단단하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빠르게 튀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들 아까 언급드렸던 폭스바겐이나 GM 같이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강도 높게 언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크게 상향되면서 주가들이 올랐고요. 현대차나 기아차도 사실 이제 연초 이 애플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먼저 선반영되고 맞아요. 많이 반영됐던 탓이지 실제로는 극도의 저평가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부분들 정도만 해소된 주가 레벨에 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간에 죄송한데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밸류에이션하고 폭스바겐하고 어때요? 폭스바겐이 훨씬 높은 건가요? 지금 폭스바겐 밸류에이션하고 현대차 밸류에이션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가 예전에는 엄청 쌌었다라고 느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정도는 아니고.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폭스바겐하고 도요타랑 저희들이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시장하고의 밸류에이션하고도 네.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들 중에 차별화가 된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 그러니까 내연기관 전략에만 머물러 있는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현대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네. 되는데 현대차는 저희는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네. 거에 따르면 저희는 들어간다라고 저희는 들어가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들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 이 할인폭을 축소해 나가거나 프리미엄을 받는 방향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네네. 움직이는 모습들을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게 보시는 거죠? 좋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오늘 제가 그 어쨌든 인사이트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밸류에이션 하단이라는 거. 그 점이 좀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저는 정문수 이 애널리스트분은 오늘 좀 처음 뵀는데 사실은 방송에도 원래 좀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외모가 좀 이제 아쉽다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그렇죠. 노근찬 센터장님보다 훨씬 쉽게 또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그래서 많이 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방송에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그 M트렌드 오늘 이제 모빌리티 또 현대차 뭐 또 아니면 도요다 이런 기업들의 한번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로 좀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